지금 보시는 이 해부도 인체의 어떤 부위를 그린 그림 같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망설임 없이 남성의 생식기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543년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펴낸 책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에 나오는 여성의 생식기입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해부학의 오류를 거의 다 바로잡은 이 사람이 왜 이것만은 이렇게 그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몸과 병 그리고 삶의 의미가 만나는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의철학과 의료인문학을 공부하는 강신익입니다. 오늘은 서양의학이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어떻게 보아왔는지 그리고 히스테리라는 병 이름 속에 숨은 떠도는 자궁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양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세 갈래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2세기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 두 번째는 16세기의 해부학자 베살리우스, 그리고 세 번째는 20세기의 플레밍과 플로리입니다. 갈레노스는 우리 몸이 네 가지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다는 이론,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해서 신체의 기능을 밝히는 실험 생리학 위에 서양의학의 토대를 쌓았고 그 토대는 1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그 의학을 동물이 아닌 인간 해부학의 토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플레밍과 플로리는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베살리우스의 인체 해부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의 죽은 몸을 해체해서 그 구조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해부도에서 해골은 정확한 골격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생각에 잠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었던 르네상스 학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해부도 가운데 여성의 생식기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현대인들은 거의 아무도 거기서 여성의 생식기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시험 삼아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을 그린 것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얼굴을 붉히며 남성의 생식기라고 답합니다. 베살리우스 해부학은 갈레노스 이래 잘못 전해진 거의 모든 해부학적 오류를 바로잡았지만 여성의 생식기만은 예외였던 것입니다. 그는 왜 여성의 생식기를 남성의 그것과 똑같이 그렸을까요? 답은 그가 고대 그리스의 고전을 공부한 지식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지식인으로서 그는 틀림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궁의 환경이 조금 더 뜨거우면 태아의 전기가 더 발달해서 몸 밖으로 돌출되고 자궁이 차가우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안과 밖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구조는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눈으로 본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통해 본 것을 그린 셈입니다. 이 관점의 흔적은 언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에는 여성의 난소를 따로 가리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경과 질을 함께 지칭하는 말, 그리고 고환과 난소를 함께 지칭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성에게도 음경과 고환이 있었던 셈입니다. 베살리우스의 여성 생식기 그림에서 난소와 질이 고환과 음경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기의 구조를 일컫는 말이 같다고 해서 두 성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여성은 원형인 남성의 부족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스스로 완전해지기보다 남성을 충족시켜 온전하게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베살리우스가 그린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의 그것과 똑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 돌출된 남성과 안으로 접혀 들어간 여성의 관계가 모양은 같되 음형과 양형, 곧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가 같다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존재로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취약한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창세 설화를 따르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인 이브를 먼저 창조했고 그가 적적할 것을 염려해 갈비뼈를 하나 뽑아 여성인 이브를 창조했으니 말입니다. 이 설화는 은근히 여성은 남성의 일부일 뿐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게다가 이분은 아담을 깨워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 인간의 원죄는 여성의 사악함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에서 여성은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취약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취약함의 근거를 남성에게는 없는 장기, 곧 자궁에서 찾았습니다. 이 자궁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경증에 자궁을 뜻하는 말인 히스테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여성에게만 있는 자궁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성행한 마녀 사냥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병의 이름 하나에 한 시대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통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전통은 어땠을까요? 동아시아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음과 양, 곧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한쪽 성의 우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핍과 원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루는 짝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베살리우스의 그림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겁니다. 본다는 것은 결코 순수한 눈의 작용이 아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려 했던 사람조차 자기가 배운 이론과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의학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몸에 대한 지식 가운데 몇백 년 뒤에 그때는 왜 저렇게 보였을까 하고 되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양성평등의 이념을 서양이 아닌 동아시아 전통에서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십시오. 몸들의 살림살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